산도화 박목월.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노가 흐르는 옷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자, 산도화라는 시 낭송 잘 들었나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68쪽 산도화라는 시로 오늘 같이 공부합니다. 이 작품은 봄 기운이 흐르는 석산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다. 자, 봄 기운이 흐른다. 계절적인 배경은 봄이란 얘기고, 석산, 돌석자를 써서 돌산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가 가득한 시입니다. 이 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 유기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용하고 형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시의 내용도 잘 봐야 되겠지만 이 시의 형식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산도화라는 제목부터 볼게요. 제목, 산에 피는 도. 도는 복숭아 도자예요. 아, 산에 피는 복숭아 꽃. 그런데 얘들아, 복숭아 하면 고전작품이나 현대시에서도 복숭아 그냥 나오는 과일이 아닌데, 도자. 기억나는 이야기가 혹시 없나요? 예. 자, 그 예전에 도화원기라는 작품에서도 등장하는데, 복숭아 꽃이 냇물에 떠내려와서 그곳을 따라가 보니 이 세상에는 없는 무릉도원이란 곳을 발견하게 되었더라. 나중에 가보니 없더라.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그저 우리의 꿈속에만 있는 곳 이상향. 무릉도원, 즉 복숭아 꽃은 그 이상향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를 쓴 박목월이라는 시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박목월 시인은 정지용의 추천으로 등장했다고 했죠. 정지용이란 이 시인도 현대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어찌 보면 정지용의 제작격인 사람들이 3명이 있어요.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이 3사람이 함께 청록집을 발간했어요. 이 3사람은 별명처럼 청록파라고 불려요. 이분들의 시의 특징 안에 공통점들이 있는데 자연을 노래한 시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또 젊은 감각이 이미지를 중시하는 시들도 많이 썼고요. 정말 그 이미지를 중시하고 정말 눈에 보일 듯이 손에 잡힐 듯이 정말 시 잘 쓰신 분이 우리 스승님이신 정지용 씨시죠. 네, 그런 어떤 계통으로 이 4명의 시인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돼. 이 3명의 시인 이렇게 청록파라는 것과 그분들이 누구를 많이 본땄느냐? 정지용이라는 시인을 본땄다라는 거. 자, 특별히 이 중에서 박목월은 향토적인 서정과 민요적인 율조, 삼원보 율조를 그렇게 드러냈던 짤막한 서정시를 주로 썼어요. 초기 작품이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초기 작품 위주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산은 구강산, 마치 9개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의 산이네요. 자, 이 산의 이름이 참 독특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강산이란 곳 가본 적 있어요? 대한민국에 구강산이 있던가요? 없어요. 박목월 시인이 구강산이라는 이름을 다른 시에서도 썼거든요. 구강산에서 저녁노을을 본다는 그런 내용의 시도 썼는데 박목월 시인이 만든 이름이에요. 그러면 실제 존재하지 않죠. 여기도 역시나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서 박목월이 참으로 가고 싶었던 곳, 이런 곳은 박목월 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상향이에요.
정말 멋질 것 같죠? 9개의 강물이 휘감아 돌면서 세상의 먼지는 다 씻어버릴 것 같은 그런 깨끗한 산. 자, 세상으로부터 이토록 떨어진 그곳을, 세속을 완전히 벗어날 것 같은 어떤 그곳은 탈속적인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색으로 말하면 그곳은 보랏빛이래. 돌산인데 보랏빛을 띠고 있어. 보랏빛 돌도 본 적이 없는데 대단히 신비롭죠. 현실에는 없는 것 같은 신비로운 공간이에요. 자, 그럼 이 산의 이미지는 대단히 신비롭다. 이러면서 시작됩니다. 산도화, 작품 제목이었었죠? 복숭아꽃도 이상향의 상징물이라고 했어요. 동양적인 이상향, 그 무릉도원의 정말 상징물이자 가장 중요한 물건이죠. 그것이 바로 산도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산도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나요? 두어, 송이 버는데. 아니요, 산도화가 두세 송이만 버는데란 뜻 무엇일까요? 꽃잎이 벌어지는데, 피어나는데,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작가가 정말 핵심적으로 보고 싶었던 단어가 바로 두어송이에요. 두어. 작가는 마치 동양화 한 폭처럼 이 시를 그림 그리듯이 그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산도와 꽃도 딱 두어 점만 탁 찍는. 여러분들이 동양화의 매력을 아나요? 그 화선지를 전부 다 꽉 채우지 않아요. 남겨둬요. 어찌 보면 좀 아까울 정도로 종이를 많이 남겨놔요. 자, 빈 공간을 뭐라고 하나요? 여백. 작가는 즉 산도와 두어 송이 이 느낌으로 여백의 아름다움을 살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작가의 표현으로 하면 여백의 한 축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싶었다라고 했어요. 여백의 미, 여백의 아름다움. 이 여백의 아름다움을 산도와 두어 송이로 표현하고 싶었고요. 송이 두 번 반복하면서 마치 정말로 두어 송이가 피어 있는 것 같이 시각적으로 더욱 그림처럼 피어나는 듯한 모습을 표현했어요.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아, 봄에도 눈이 있나요, 여전히? 네, 있어요. 아직 다 녹지 않은 눈이 있는 걸 봐서 계절적인 배경으로는 겨울이 이제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계절의 이 느낌이 이 시 한 행에 쫙 담겨져 있네요.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 옥 같다는 것은 굉장히 맑고 깨끗한 물이란 뜻이 되겠죠. 아무런 불순물 없이 깨끗한 그 물에 참으로 깨끗한 순수한 사슴. 여러분들 산에서 정말 사슴을 제대로 만나본 적 있나요? 이 경험은 뭐 아무나 못 해보죠? 선생님은 한번 해봤어요. 산에서 사슴을 딱 봤는데 사슴도 선생님을 봐서 놀랬는지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눈이 정말 깨끗해. 어쩌면 저렇게 순수한 어떤 그런 이미지의 동물이 있는가. 나도 너무 놀랐어. 특별히 숫사슴보다 암사슴이라고 한 걸 보면 좀 더 여리고 순수한 이미지가 더욱 강조되겠죠. 순수하고 마치 사슴은 깊은 생각을 하고만 있을 것 같은 고결한 존재예요.
시인이 선택한 동물 사슴. 자, 그 산 속에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동물 한 마리, 암사슴. 발을 씻고 있대요. 그 맑고 깨끗한 물에 행여라도 티끌 하나 있을까봐 깨끗이 발까지 씻고 있는 그 마지막 동작. 아,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죠. 사실 사슴이라는 동물 자체도 여기서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동물로 등장해요. 마치 이 세상에는 없을 듯한, 정말 쉽게 만나기 어려운 신선들이나 함께 할 것 같은 그런 독특한 존재로. 자, 그러면 이 시 전반적으로는 대단히 신비롭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시의 학습 활동과 학습지 활동들 같이 보면서 이 시의 내용들 생각하고 또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자, 학습 활동 1번으로 넘어갑시다. 작품 속으로.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시상 전개와 분위기에 주목해서 아래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1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나요? 4년까지 있었어요. 자, 1년에는 보랏빛을 띤 석산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었죠. 요거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정리해 볼게요. 시인은 사는 구강산 보랏빛 석산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는 좀 다르게 써보자고. 이어는 어떠어떠한 산도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네, 좀 치기는 했는데 온라인 중이니까 여러분 넘어갈게요. 자, 이연의 어떤 산도화? 두어 송이 보는 데란 말밖에 없는데요, 선생님? 맞아요. 두어 송이 버는 이라고 쓰고 싶긴 하는데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들을까봐. 자, 3년도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면 어떤 물,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 산에 있는 물이니까 시냇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암사슴, 발을 씻는 암사슴. 네,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이 작품은 계절적 배경이 언제? 겨울에서 봄이 되어가는. 또 그거 구체적으로 살린 거 찾아볼까요? 봄에는 피지 않다가 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송이가 벌어지는 산도화. 그리고 아예 계절 배경 정확하게 알려준 시어도 있었잖아요. 봄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눈으로 끝났어요. 봄눈. 봄인데 아직 눈이 와 있는, 봄에 있는 눈, 이런 봄눈.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에는 대조적인 두 가지 성격의 이미지가 어울려 있대. 하나는 차고 견고하고 단단하고 정지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고, 또 하나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움직이는 이미지. 어떤 시어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졌는지 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 그렇지. 이 시에서 어떤 게 툭 튀었다라고 생각되는 거 있었나요? 없어. 굉장히 그 그림 안에 부드럽게 다 안에 하나로 싹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잘 어울려져 있는 이 공간이 또 두 번째 연에서 보세요. 어떻게 이런 설명이 멋지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 또한 이러한 공간은 보랏빛과 잘 어울리는 공간이다. 왜? 이 보랏빛이라는 색깔 자체가 뭐하고 무슨 색깔 섞은 거야? 차가운 파랑하고 뜨거운 빨강하고 섞어 놓으면 뭐가 돼? 보라가 되잖아. 요거 두 개 합친 색이잖아. 즉 모호하고, 그리고 보랏빛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워. 예전에는 보랏빛이 염색 자체가, 염료 자체가 비싸가지고 굉장히 귀족적이고 그런 색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랏빛은 자연계에서 만나기가 어려운 색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실제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비현실적인 색깔의 느낌이 있습니다. 보랏빛은. 자, 그래서 보랏빛은 모호하고 신비한 느낌을 준다. 그런가 하면 정지된 느낌과 움직이는 느낌, 차가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을 동시에 얘가 섞여 있다고 본다면 정말로, 자, 이것은 보랏빛은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색깔이다. 뭔가 섞여 있는 듯한, 그리고 비현실적인 색깔이다. 보랏빛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멋들어진 말로 표현을 해보았네요. 자, 이것에 공감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문제는 풀 수 있겠네요. 자, 작품에서 기억, 차고 견고하고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에 있는 소재 찾아볼까요? 먼저는 멈춰져 있는 애들은 그 안에 많이 들어가요. 자, 어떤 산? 석산, 돌산이잖아. 얼마나 차고 단단하고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야. 그 다음에 차고 정지되어 있고, 그리고 또 좀 견고한, 견고하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있었잖아요. 예, 봄눈이 그런 이미지죠. 차갑잖아요. 근데 차갑더라도 막 움직이는 이미지의 애가 있다? 네, 물이 그래요. 요거는 차갑더라도 굉장히 막 움직이는 곳에서의 이미지였어. 그치? 그리고 피어난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동작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봄에 요게 피어나면서 봄을 마치 깨우는 산도와, 그리고 가장 동적인 이미지는 얘지? 암사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보랏빛을 만약에 연두빛으로 바꾼다면 작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겠어? 산은 구강산, 연두빛 석산. 박목월 씨가 만약에 연두빛 석산이라고 썼으면 우린 또 그거 엄청 멋지다고 했을 거야. 왜냐? 이 연두빛이라고 했을 때 느낌도 꽤 괜찮거든. 이 시는 봄이 오는 그 느낌을 살려주기 위한 시였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산도화라는 분홍색 꽃이 연두빛 그 구강산에서 이렇게 쫙 하고 펼치면서 색의 대조도 느껴지고, 나름 이것도 시각적 이미지로 꽤 괜찮단 말이야. 만약에 보랏빛이 연두빛이 바뀐다면 어떤 것에 가장 강조를 했겠어? 봄의 생명력? 왜 연두빛은 그걸 의미해? 주로 연두빛은 새싹이잖아요. 여러분들 연두빛 느낌 어때요? 네, 예쁘잖아요. 이렇게 탁 뭔가 탁 피어나는 듯한 느낌. 새로 피어나는 봄의 생명력 느낌이죠. 봄의 생명력이 좀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는 죽어가. 어떤 분위기는 없어져. 보랏빛이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은 없어질 거 아니야. 보랏빛 느낌이었던 그거는 없어지는 거야. 그럼 보랏빛의 느낌 뭐였다고? 신비로움. But 신비로움은 좀 없어지겠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시인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아까 그 시를 잘 보았으면 이 설명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2년, 4년은 행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져요. 1년, 2년, 3년, 4년. 1, 2, 4년이 모두 다 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일종의 이것 또한 반복이죠. 반복으로 인해서 사람이 무엇이 계속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면 그걸로 인해서 안정감이 주어져요. 시가 이런 형태로 비스무리하게 쭉 이렇게 되네 하면서. 그런데 변화는 어느 정도 또 있어야 되겠죠. A, B, A 이런 어떤 변화가 있으면 가장 시적으로는 안정된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 변화, 이 변화가 그 의도적인 이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오히려 완전 역반의 변화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촥 줄어드는. 자, 이 효과는 어떤 효과일까? 이 내용과 관련성을 지어주는 효과를 가져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음악은 A, 뭐 B, A 이런 식으로 A, B, A 이런 구조가 음악적인 효과로서 안정감 있는 구조이면서 약간의 변화를 느껴주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용과 관련해서 이거는 봄이잖아요. 봄은 어떤 의미에서는 막 변화무쌍하고 뭔가 생명력이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봄의 생동감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시인의 말 안에 실제로 여백의 함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 여백의 함축을 매개로 해서 내용과 형식의 관계, 이 본문 내용에서 이걸 꼭 봐달라고 했었잖아요. 자, 시인이 이 시를 특별히 그 두 연을 좋아했대. 보랏빛 석산, 그 다음에 가지만 앙상하게 뻣뻣한 산도와의 담담한 풍경. 이 담담하다라는 것은 수목담채와의 담자의 그 담자예요. 뭔가 밋밋한 듯한 느낌? 뭔가 꽉 차 있는다기보다는 뭔가 듬성듬성했지만 이렇게 그래도 멋스러운 담담한 풍경에 홍백의 꽃송이를 두어 점 띄워서 동양화적인 정취를 풍기려 했다. 자, 여기에서 직접 시인 자체가 이런 말 썼어요. 동양화적이다. 정말로 이건 수묵 담채와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이 여백의 함축은 내 시의 본질적인 일면이다. 자, 그 시인이 담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여백의 함축이야. 그러면 이 여백의 함축을 담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썼는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시의 내용은 여백의 함축을 지향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것을 담고 있는 형식이 어땠어? 봐서 알겠지만 시가 장황하게 길어. 만약에 여백의 함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내용과 형식이 따로 노는 거지.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 돼. 이 형식조차도 여백을 즐기게 할 만큼 형식도 굉장히 간결해야 되겠지. 몇 글자 얘기 안 했어. 그치? 그리고 대단히 모든 내용을 하나로 딱 집약해서 구강산, 보랏빛, 석산 몇 단어 얘기 안 하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 간결하고 압축적인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 내용을 구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형식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이 시가 좀 더 이렇게 여백의 미를 드러내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황지우의 무둥이라는 시와 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지우 시인은 어떤 시인이냐? 박몽걸 시인하고 뭐 비슷한 시인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1980년대 시인이고요. 그리고 형식 파괴적인 어떤 시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매우 실험적인 풍자시 이런 것들로 주목받아서 이런 시가 다 있어? 막 이런 시들을 썼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작품 제목은요. 무둥입니다. 무둥이라는 건 산 이름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소재 자체가 실제 산 이름에서 땄어요. 광주에 있는 무둥산을 소재로 삼아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은 당시에 1980년대에 사회적인 부조리와 정치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내던 시인이거든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한자 산자 딱 이 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도 봐도 딱 느껴지죠? 어떤 모양이 딱 눈에 보입니까? 산이 보입니다.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 설명하기 위해서 참 좋은 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산, 절망의 산, 대가리를 밀어버린 민둥산, 벌거숭이 산, 분노의 산, 사랑의 산, 침묵의 산, 함성의 산, 증인의 산, 죽음의 산. 점점 그냥 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좀 느껴지세요? 광주 민주화 항쟁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그런 핵심 언어들이 좀 드러나죠. 부활의 산, 영생하는 산, 생의 산, 회생의 산,
숨가쁜 산, 치밀어 오르는 산, 갈망하는 산, 꿈꾸는 산, 꿈의 산, 그러나 현실의 산, 피의 산, 피투성이 산, 종교적인 산. 그 민주화 운동의 희생 드러나겠죠? 아, 너무나 폭발적인 산. 그 힘도 느껴지시나요? 힘든 산, 힘센 산, 일어나는 산, 눈뜬 산, 눈 뜨는 산, 새벽의 산, 희망의 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중의 희망을 잃지 않는, 민중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화 전체적인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모두 절정을 이루는 평등의 산, 평등한 산, 대지의 산, 우리를 감싸주는, 격하게 넉넉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어머니. 자, 이 여러 개의 산을 이름을 열거하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 한번 학습활동 문제만 먼저 풀어보아요. 형식적인 측면,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에서 먼저 한번 볼 때, 위 작품이 산의 모습을 형상화한 방법은 뭐예요? 완전히 산 모양으로 썼잖아요. 그죠? 이거는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시행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행의 길이가 길어지죠. 그래서 시 전체가 어떻게 보여요? 어떤 모양처럼? 산 모양처럼. 선생님이 길게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었지만 이거를 눈으로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은 위 작품에 관한 설명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가진 유기적 연관성.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형식과 이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될까요?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산의 속성에 관한 진술이 점차 변화한다.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산의 속성에 관한 진술. 속성이라는 것은 산을 꾸며주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게 뭐 정확히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산, 민둥산, 벌거숭이산, 분노의 산. 산의 속성 자체에 대단히 절망적인, 부정적인 속성 중심에서 마지막은 점점 더 어떤 속성 쪽으로 연결되나요? 산을 아래쪽으로 점점 시행이 등장하면서 약간은 긍정적 속성들, 희망이라든가 꿈이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속성으로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시각적으로 이게 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내용이라고 본다면, 자, 이 부분이 내용이에요. 왜 하필이면 색깔이 이럴까요? 자, 이것이 내용이라면 형식으로 볼 때는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사람이 산을 이렇게 내려오는 걸 뭐라고 하나요? 산을 올라가는 건 등산이라고 하니까 내려오는 건 뭐라고 해요? 하산이죠. 자, 마치 시를 읽으면 산 내려가는 것 같단 말이야. 그치? 처음에는 부정으로 시작하더라도 점점점 내려오면서 긍정으로 끝나가는. 점점점 더 이렇게 수직은 항상 분위기가 어때요? 수직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 꼭대기, 위태롭죠. 수직의 위태로움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안정. 점점점 안정적이 되는 그런 어떤 내용과 형식의 일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학습활동 마지막 여기까지는 일단
산의 속성에 대한 진술의 어떤 변화를 좀 살펴본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학습 활동에서 선생님이 내용으로 좀 더 정리해 줄게요. 그 다음에 제목인 무등이라는 것이요. 차등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등급이나 차별이 없음. 그러면 이 시 안에서 가장 이 무등을 드러내 주었던 표현은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이 여기 밑에만 보여주는 걸 보니까 여기 밑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죠? 무등 어디 있어? 평등이죠. 평등. 그렇죠. 이 시 끝부분에 등장하는 이 평등의 가치, 평등한 산. 그리고 마치 모두를 한꺼번에 감싸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 모두를 똑같이 평등하게 감싸 안아주는. 자, 작품의 제목도 결국에 이 작품의 이 형식적으로 가장 그 끝에 평등의 가치, 아래쪽에 하산에 안정적인 곳에 평등의 가치를 놓으면서 그 평등의 내용과 뭐 어머니의 차별 없는 사랑이라든 이런 내용하고 이렇게 어울리도록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모든 것은 나중에 학습지에서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좀 많으니까요. 자, 두 시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내용과 형식의 관계 이야기해 보려고, 그리고 또 산에 관련된 또 공통점이 있으니까 두 시 엮어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이제 산도와 학습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시도 역시나 자유시, 서정시죠. 특별히 갈래상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아니라면 이렇게 갈래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성격은, 자, 이 시는 시적 화자가 무언가를 깨달음을 얻었다기보다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뭔가 행동으로 무언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복숭아나무 같은 경우는 성찰적인 그런 것들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흰 바람벽이 있었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있는 의지적인 그런 시들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는 유독 시적 화자가 그 대상을 바라보기만 해요. 자,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는 시, 어떤 시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볼래요? 요 단어 어려운데. 아는 사람이 있네요. 관조적. 바라보기만 하는. 그리고 이 시는 마치 눈앞에 그려지듯이 이미지가 시각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강조된 시인 자체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동양화 같다고. 네, 그림. 네, 학교라서 종소리가 다 들리네요. 자, 그리고 속세로부터 벗어나 있는 어떤 아주 이상적인 공간을 그려놓은 그런 시인지라 그것도 성격에다 넣어볼게요. 속세를 완전히 벗어난 것 같은. 자, 그래서 주제는 이상적 세계, 이상향이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전경이다. 뭐 봄날의 또 아름다운 풍경이다, 생동감 있는 풍경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주제들도 있어요. 원근의 변화에 따라서 멀었다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거는 뭐가 진짜 바뀌는 게 있어요? 아니요. 시적 화자의 그 바라보는 부분만 달라져요. 예, 시적 화자의 시선만 달라집니다. 그 시선이 이동하면서 시상이 이렇게 전개되죠. 멀리서 산 바라봤다가 그 다음에 산에 피는 꽃까지 쭉, 마치 드론이 쭉 날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카메라 렌즈를 줌인하는 느낌. 전체적으로 몇음보 요격이 드러났나요? 그 시행 자체도 그렇겠지만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삼음보 율격 속에서 또 지극히 또 감정도 절제되어 있죠. 시인의 감정은 절제되어 있는 채 대단히 그 시어 하나하나에 그냥 띄우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 그 안에 모든 거를 다 담는 거야. 석산, 산도화, 흐르는 물, 암사슴. 마치 이렇게 시상이 다
압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재 구성은 이미 학습활동 1번에서 같이 해보았고요. 자, 3번 또한 학습활동에서 같이 했으니까 정리하도록 할게요. 차고, 견고하고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는 뭐였었죠? 석산, 그리고 차가운 눈. 따뜻하고 부드럽고 움직이는 이미지, 따뜻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산도와 꽃이 피어나요.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요.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발을 씻고 있는 암사슴. 자,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완전히 딱 나눠져서 있다고 했나요? 아니요. 이게 두 개가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 그 섞인 것 같은, 마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 그 어떤 색깔하고 참 잘 어울리더라? 보랏빛. 그래서 전체적인 아주 미묘하면서 모호하면서 신비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더라. 자, 그 다음 산도화에 드러난 색채 이미지. 보라색 어떤 거 있었어요? 보라색 석산. 그 보라색 석산의 신비로운 느낌이라면 분홍색은 산도화. 산도화 분홍색의 느낌은 아름다움이겠죠, 결국에. 또 봄에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 흰색은 뭐였어? 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 시에서는 운율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산도와 송이, 사슴에서 어떤 의문이 반복해요? 슛. 각 연이 몇 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부 다 3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통일된 느낌이죠. 형식적 통일성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점점 1, 2, 4연은 점점 길어지는 뭔가 길어지고 많아지고 이게 정강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안정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안정감이 이루어지는데 뭔가 변화도 있어. 점점 짧아지는 연이 하나가 있다. 3년, 그치? 점점 짧아진다. 네, 틀렸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갈게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이 작품의 운율과 그 효과. 이 작품의 운율과 그 효과. 이 시는 산도와 송이, 사슴에서 어떤 음은 시옷 음운이 반복돼서 운율감을 형성해요. 그리고 각 연이 모두 3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형식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의 변화에서 약간의 다른 점이 있네요. 1, 2, 4연은 점점 길어져요. 점점 길어져요. 더 많아져요. 할 때마다 점층구조. 그런데 3년만 길이가 점점 짧아져요. 점점 작아지고 점점 짧아지고 점강구조.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의도적인 거예요. 중간에 그 호흡이 달라지라고. 다른 건 되게 천천히 읽어져요. 산은 구광산, 보랏빛, 석산, 산도와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그러다 갑자기 3년은 누구나 호흡이 가빠라져. 왜냐면 늘 유지되었던 그 느낌이 아니거든. 봄 눈노가 흐르는 옷 같은 물에 점점 느려지고, 그렇지? 그 호흡의 변화를 딱 주면서 마치 봄 눈노가 흐르는, 이걸 빨리 읽어야 되니까 봄눈이 녹아 흐르는 빠른 움직임을 형상화했다. 그것이 주는 효과까지 기억하세요. 봄의 생동감을 환기하는 효과다. 뭔가 움직이는 그 느낌을 더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구광산은 딱 멈춰있는 것 같이 정적이었잖아요. 구광산의 정적인 모습과 대비해서 봄의 생동감을 형성하는 것. 느껴지겠죠? 자, 이 작품에서 여백의 함축을 구현하는 방법과 효과를 쓰시오. 자, 지난 시간에 여백의 함축, 작가의 말이기도 했기 때문에 중요했어요. 자, 여백을 어떻게 드러냈다고, 그 방법들은 뭔가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여백의 함축을 그 구현하는 방법은요, 이 시에서만은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도 여백을 이렇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마치 뭔가 빈자리가 많은 것 같은 그 느낌 주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쓰면 좋겠는가.
너무 자세한 묘사 있으면 안 돼요. 묘사하지 않고 상세한 묘사 요거 안 돼요. 요거 안 되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요 안 되는 표현들. 아, 이러면은 여백의 미는 살릴 수 없겠구나. 수식어, 과한 수식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이러면 그림이 꽉 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식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거는 말을 아껴야 되거든. 그러면 절제. 말을 아껴서 절제해서 표현하고, 대상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돼. 대상하고 딱 밀착돼갖고 완전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런 표현, 마음의 표현들이 다 등장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데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 여백의 미가 드러난다는 건데, 동양적이란 말 한마디 더 붙여줄게요. 작가가 이미 썼던 표현이기 때문에. 마치 동양화 한 폭처럼 그리지 않고 화선지를 그냥 남겨놓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꽉 채우면 서양하고요. 덜 그리면 동양화 같은 느낌이에요.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연관성. 선생님이 학습 활동에서 학습지에서 좀 더 정리해 주겠다고 했죠. 자, 시에 그리고 있는 풍경은 석산에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산도와 두어송이, 눈 녹은 물, 그물에 발을 담가보는 사슴 한 마리가 전부다. 자, 시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조금밖에 없잖아요. 많은 것을 그리기보다는 여백을 통해서, 중요 단어네요, 완전. 여백을 통해서 정취를 자아내는 어떤 그림? 서양화가 아닌 동양화. 특히 산도와 두어송이만 피어 있는 거야. 산도가 가득 피어 있는 게 아니라 여백을 중시하는 동양의 미학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여백의 미는 어떤 시여? 너무 많은 걸 말하지 않는 시여. 어떤 시여? 절제된 시어의 사용으로 간결한 시형을 구성한 이 시의 형식적 측면에도 반영되어 있다. 자, 말을 덜 해. 즉 무엇을 지향한다고 내가 이거는 학습활동에서 이미 필기했는데요. 여백의 함축을 지향하는 내용이 결국 간결하고 뭔가 단어에다 모든 뜻을 한꺼번에 집어넣은 것 같은 압축적인 형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뒷받침된다. 내용과 형식이 함께 가는 거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요. 자, 어려운 글 하나 보여줄게요. 박목월 시에 나타난 여백의 양상,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발표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주의 집중했으면 하는 거는 한자들이에요. 왜냐면 쌤이 이건 다른 건 대충 읽어보면 말을 알겠지만 정말 잘 못 알아듣겠어요 하는 것들, 엄불진의. 사실 말로는 그 깊은 뜻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시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의미를 다 보여줄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동양화적인 구조를 담기기 위해서 이 시에서는 말을 오히려 절제하는 거예요. 자, 이 동양화가 대상을 반조함으로써, 말 어렵죠? 대상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조명함으로써 라는 의미하고 비슷해요. 대상을 조명함으로써 예술 형태를 완성하듯이 감격의 정지화 속에서 점차로 나타나는 불가사의한 커다란 공백, 즉 정막이 형성하는 영원성을 얻기 때문이다. 자, 천천히 살펴보면 이게 말이 되는 표현이 있어요. 어렵게 말하려고 어렵게 말한 거예요. 감격의 정지화. 깨달았는데 그거를 탁 멈춘 정지 화면 같이 표현합니다. 그 안에서 정막이 흐르는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거기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했다면, 산도화가 지금 피어나려고 하네. 이렇게 꽃잎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서는 그 진짜 매력적인 그 느낌을 다 살릴 수가 없는 거야. 정막이 흘러야 하는 거야. 그래서 박목월의 시에는 그 여백 속에 구현한 동양화적 구도는 박목월 시의 한 미학적 전형을 이루는 의미가 있다. 박목월 씨도 이 얘기를 했지만 박목월의
그 여백의 미에 대한 찬사가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예, 여백이라는 게 중요한가 보다.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어의 상징적 의미 좀 드러나 볼까요? 자, 우리 구강산 진짜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인간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속세에 없어. 그걸 어떤 공간? 탈속적인 공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신비로운 공간이면서 오히려 이런 곳을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 꿈꿔. 자, 이런 공간을 이상향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산도화가 바로 그 이상향의 상징물이야. 그 옛날부터 동양은 조금은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어떤 이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복숭아라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 아름답게 흐드러져 피어져 있는 복숭아꽃이 담겨져 있는 그 곳, 그것이 바로 이상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산도화는 탁 피어나잖아요. 두어송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생명, 탄생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분홍빛깔 꽃송이가 툭 하고 벌어지는 산도화. 자, 그 다음에 사슴은요, 어떤 존재라고요? 사슴 그 눈망울 그 얼마나 깨끗해. 순수하고, 그리고 사슴은 뭔가 있어 보여.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무언가를 생각할 것만 같은 고결한 존재.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른 시어와 비교했을 때 얘는 움직여. 발을 씻어. 그치? 그래서 생동하는 생명체의 모습. 이 봄이 되어서 드디어 펄쩍펄쩍 뛰는 그 사슴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사슴을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3년과 사연에서 묘사된 풍경이 봄날 눈이 녹아서 흐르는 시냇물의 모습이잖아요. 그 맑고 시원한 물에 암사슴이 발을 딱 넣고 있어요. 이러한 전경은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발을 씻고 있는, 조용히 이 시 안에서는 정적이 흘러야 돼. 왜? 여백의 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나도 조용하기만 하면 안 되겠어. 여기서 뭔가 변주 울려줘야 되겠지. 발을 씻고 있는 암사슴의 어떤 모습? 아까도 한번 정리했지? 생동하는 생명의 자태를 나타내면서 요거 한자어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벌써 읽었겠네요. 네,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 이게 바로 진짜 멋스러운 거거든. 그래서 동양적인 문학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쓰고요. 그리고 시나 또 그림에서도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뭔가 활용 점정 탁 하고 이렇게 뭔가 살짝의 움직임이 더 멋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한자는 그대로 읽고 쓰시면 돼요. 정, 중, 동. 고요한 가운데, 정지된 가운데에서의 움직임. 동양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간 세계와 동떨어진 존재인 암사슴을 등장시켜 되게 신비롭게 등장하고 있는 동물이라고 했죠. 봄눈노가 흐르는 물에 발을 씻는 행위를 그려냄으로써 더욱 평화롭고 고결한 느낌이 들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암사슴의 등장은 그 속성과 행동을 통해 마치 이것 또한 현실에는 없는 이상향인 신비스럽다 못해서 마치 신선들이 사는 세계, 신선들이 사는 세계의 선계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마치 사람이 아닌 현실에는 없는 것과 같은 어떤 존재로서 암사슴은 등장하고 있죠. 신선의 신분과 같은. 자, 황지호의 무등 우리 교과서에서 같이 한번 봤잖아요. 학습활동을 통해서. 이 시 또한 자유시이고 서정시이고요. 제재는요, 어떤 산? 무등산. 자, 무등산은 광주의 민주화 항쟁의 공간입니다.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무등산과 무등산을 통해 바라보는 밝은 미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끝이 나죠. 자, 시행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나요? 점점 밑으로 갈수록 길어져요. 시행의 의도적인 배열을 통해서 완전히 모습 자체가 산으로 보이게끔. 자, 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표현법 뭘까요?
이런 산, 저런 산, 저런 산, 이런 산. 계속 나열하고 있죠. 나열하면서 쭉 어떤 표현법을 보여줄 때 열거법. 그다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속성에서 어떤 속성으로 넘어가나요? 부정적인 속성에서 긍정적인 속성으로. 요거 학습활동에서 정리했지요. 자, 산의 모습을 형상화했을 때 무등에서 먼저 보여줄게. 시행의 의도적인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무등산은 이랬어. 그러면 국왕산은 어떻게 표현해? 사실은 색깔 얘기한 거하고 그 다음에 산에는 돌산이다. 이런 어떤 차갑고 또 견고한 그런 이미지를 또 보여주고요. 신비로운 색을 또 보랏빛을 통해서 의미했어. 자, 이거는 이미지야. 눈앞에 떠오를 듯이 그림처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산의 모습을 우리가 읽는 이가 말을 통해서 눈으로 그려볼 수 있게끔 했던 거고요. 무등은 달라. 그냥 시를 보자마자 이거 산인데?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산의 모습이. 자,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 했을 때요. 이거는 무등산 얘기입니다. 이 시는 시각적으로 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이 내가 뭐라고 했지? 점점 산을 내려오는 거야? 점점 산을 올라가는 거야? 내려오는 하산의 과정에 대응되고 있고요. 산의 속성에 관한 진술들이 절망이나 분노의 산 같은 부정적인 속성에서 긍정적인 속성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이것도 형식하고 또 일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랬어요. 수직은 위태로운데 점점 내려가면서 점점 수평적인 어떤 거, 점점 안정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죠. 수평적인 안정을 회복해가는 어떤 과정, 산을 내려가는 과정, 하산의 과정처럼 표현되고 있다.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게끔. 그 다음 작품 제목 무등 역시 시의 끝부분에 등장하는 무등이라는 게 뭐야? 평등이죠. 등급이 없는 이런 뜻이니까요. 모두 똑같아요. 평등의 가치, 어머니의 차별이 없는 사랑과 같은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마지막에 아래에서는 하산의 과정과 그리고 무차별의 공간, 이 무등산이라는 말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광주 민주화 항쟁의 가치가 무엇인가 다시 짚어보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